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랑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창공을 향해님 계속해서 박영수 구속이라고 올려주고 계시고요. 노가다 인생님, 흙 속에서 그린님, 느티나무님 와주셨습니다. JS님 오셨고요. 스테판 스카우트 마인드셋님 오셨습니다. 짜고 치는 검사들이라고 해주셨어요. 달콤한 태양님, 네. 하나도 안 정의로운 게 검찰이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박영수 구속영장 발부가 조금 늦게 됐으면 딱 맞췄을 텐데, 아깝네요. 조금 늦게 준비된 내용인데요. 박영수 구속영장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박영수 구속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조금 예언해 드리려고 했는데 예언 못하게 됐네요. 예, 박영수 구속영장 아시다시피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박영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조금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 선거자금 3억 부분이었습니다. 선거자금 3억 부분이 사실 이번에 새로 구속영장에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기각이 됐으면 같은 내용으로는 다시 재청구를 하지 말라는 게 대체적인 법원의 분위기입니다. 변동이 없는데 영장을 재청구한다? 그러면 거의 볼 거 없이 기각을 시켜버려요. 따라서 검찰은 재청구를 할 때 뭔가 좀 다른 걸 넣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너무 명백해졌다든지 명백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만이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특별하게 사정 변경이 된 건 없고요. 추가로 포함된 혐의가 바로 이 선거자금 3억 부분입니다. 결국에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이 선거자금 3억 부분에서 운명이 갈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아시다시피 오늘 박영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6시간 가까이 심사를 했고요. 검찰은 PPT 250여 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PPT 250여 장,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신경 썼다라는 것을 그냥 고스란히 이 장수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근데 그래요. 검찰이 PPT를 뭐 몇 장을 만들었네 이런 경우에 막상 현장에 가서 검찰이 PPT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한 장에 들어가도 될 것을 3장, 4장으로 쪼갠다거나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PPT를 또 만들었다거나 앞에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온다거나 장수를 되게 부풀리는, 왜 저렇게 많이 부풀렸지 싶은 그런 대목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250장을 만들었다는 거는 판사한테 어필하기 위한 거죠. 나 이렇게 준비 많이 했어. 이렇게 구속을 해야 될 사유가 흘러넘쳐 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안 되니까 물량으로 쇼부를 본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 아닐 겁니다. 왜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박영수 구속영장 발부에 신경을 썼느냐? 그건 바로 내일하고 모레 준비가 돼 있는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이것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박영수가 구속됐으니까 윤관석, 이성만도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요렇게 몰고 가겠다는 거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박영수 영장이 기각이 돼버린 경우라면 아니 박영수는 기각시키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잡아 가둔단 말이야? 이게 장난해?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점 때문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의 영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어떻게든 간에 박영수를 구속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사실 박영수 영장을 칠 때 윤관석, 이성만 의원 영장이 같이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이 두 개를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통째로 밀고 나가보고 싶어 했다라는 검찰의 속내가 보입니다. 완전히 정치뿐이지. 이거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이미 정치라는 게 너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이 법리를 가지고 또는 자신들의 수사 결과를 가지고 뭔가 일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미지나 여론몰이라든지 분위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영장을 발부하고 이런 상황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지극히 정치적인 집단인 겁니다. 사법 집단이에요. 뭘 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라고 보는 게 뭐 거의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 6시간 결과 그리고 검찰이 250장에 달하는 PPT를 만든 결과 어쨌거나 영장은 발부가 됐네요. 혐의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대장동 사업 이 관련해서 우리은행이 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대가로 200억 원을 받기로 했고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50억으로 줄고 실질적으로는 19억 원이 됐죠. 자, 이렇게 대장동 사업과 우리은행 참여 부분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변호사협회장 2014년일 겁니다. 2014년 변호사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3억 원의 돈을 뿌렸다. 뭐 이런 대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3억 원인지 수억 원인지 하여튼 상당한 액수의 돈 선거를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요거 되게 치명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대장동 사업 부분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혐의 입증이 상당히 곤란하고 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컸습니다. 뭐 제가 볼 때 이게 되게 억지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고요. 더군다나 앞서 기각됐던 영장과 이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정 변경이 없는 거죠. 사정 변경은 여기서 생긴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혐의가 뭐냐면 딸이 11억 원 11억 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19억 원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라는 거죠. 당시 이 박영수라는 사람이 그 박근혜 특검, 국정농단 특검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잖아요. 그 공무원이니까 이 청탁금지법 위반 걸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뭐냐면 딸이 받았잖아. 딸이. 박영수가 받은 게 아니거든. 딸이 받은 거는 이거를 과연 박영수가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이 논란의 여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딸한테 과연 딸을 보고 이렇게 큰 돈을 줬겠냐? 200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이거는 뇌물성이 있지 않나?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돈을 받는데 박영수가 상당한 역할을 했고 사실상 공모를 한 거다라는 식이었다면 그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좀 어려워요. 여하튼 이 3가지 혐의가 있는데 이 3가지 혐의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 2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혐의 중에서 2번 때문에 아마 영장이 되지 않았는가. 왜? 우리은행 부분이라든지 딸 11억 이 부분은요 이미 지난번에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겁니다. 재탕이에요. 재탕이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한번 기각됐는데 이걸 왜 또 집어넣어? 라고 그냥 바로 빠꾸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변협 선거 자모금은 이번에 처음 들어온 겁니다. 그 전부터 거론은 됐었어요. 하지만 이게 영장에 포함된 건 이번에 처음이지 않나 싶거든요. 결국에 이런 점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느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1번 50억이 됐든 뭐 딸 11억이 됐든 뭐 혹은 19억이 됐든 결국에 대장동 사업에서
박영수가 돈 받았다는 거. 이거 50억 클럽. 원래 200억 받으려다가 50억 약정하고 그것이 나중에 19억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된 거. 요 부분이야말로 진짜 핵심적인 혐의 아닌가요? 그렇죠. 혐의는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죠. 하지만 요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성립되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대장동에 그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대가로 200억을 받기로 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박영수라는 사람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 돼요.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지. 내가 거간꾼 노릇하고 대가를 받겠다는데 그게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대장동 사업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려고 하던 이 무렵은 박영수가 특검도 아니었어. 그냥 일반인이었어. 민간인.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박영수가 그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금융그룹 이사회 의장이었기 때문에 왜? 은행 직원이잖아. 은행 직원이 자기 은행을 그 특정 사업에 참여시키게 하려고 한마디로 이렇게 뇌물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해준 게 아니냐라는 게 거간꾼 노릇 해준 게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뇌물죄하고 비슷하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보면은 수뢰죄가 있어요. 수재죄가 있습니다. 은행원 같은 경우에 이런 게 걸려요. 사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문제 안 됩니다. 그 개인 평범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내가 거간꾼 노릇을 하든 우리은행을 뭐 끌어들이든 뭐 남의 은행을 끌어들이든 상관없어. 공무원이거나 혹은 은행원일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박영수가 이 200억을 뭐 받기로 했네 말았네 한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2014년 11월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이 일이 진행된 거는 2015년 2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2014년 4월에는 박영수가 더 이상 우리은행 직원이 아니었어요. 2014년 11월 3일 날 박영수가 이사회 의장에서 퇴임을 해버립니다. 그 당시 자료가 남아있죠. 바로 이겁니다. 사회이사의 선임, 해임 또는 중도 퇴임에 관한 신고, 중도 퇴임 박영수, 퇴임일자 2014년 11월 3일. 예, 딱 나와 있죠. 따라서 200억 부분, 이거는 안 걸려요. 당연히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200억 부분, 우리은행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지가 않고 대신에 뭐 변협 회장직을 가지고 돈 거래를 했다. 변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돈 거래를 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내용이기도 하고 또 가장 혐의가 딱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돈 거래가 가장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박영수 구속영장 그 실질심사가 벌어지기 전에 JTBC에서 이런 보도도 합니다. 뭐라고? 콘도 사무실 아닌 선거 캠프에서 3억을 건넸어. 박영수 구속 두 번째 구속 기로라는 기사가 JTBC에서 실제로 뜨죠. 그러니까 뭐 검찰이 하는 짓이 이래요. 뭐냐면 자신들이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할 때, 특히 구속영장과 관련돼서 언론 플레이를 할 때는 이렇게 언론한테 단독 기사를 줘요. 그러면서 이런 게 툭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자면 판사들한테 그 법정 밖에서의 압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이게 무슨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아이고, 예, 잘못 들어갔네요. 화면 잘못 들어갔네요. 자, 이거 보시면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를 했네. 그 다음에 선거 지용이 어땠네. 뭐,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만 여기에서 이 부분.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게 선거 지원용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라는 부분. 이 부분이 여기서 뜨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JTBC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니까 예, 영장이 된 겁니다. 즉 변협 회장직과 관련해서 이 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영장을 발부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반론이 있느냐? 아니 사실은 그 변협 회장 돈 거래 요 부분도 이미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거잖아. 그치? 한번 나왔던 건데 뭐 영장에 포함이 안 됐는지는 몰라도 한번 나왔던 건데 이걸 다시 영장에 포함시켰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사실이 되나? 아니야. 사실은 검찰은 다른데 목적이 있었고 법원도 그 다른 목적을 생각을 해서 영장을 발부한 거야. 그러니까 혐의가 소명됐다는 말 없이 증거 인멸 우려를 거론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박영수가 자기 핸드폰 교체하면서 두드려 깼다 요건데 이 부분 이런 의심 이 검찰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이거 끼워 맞추기다. 구속을 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다. 법리적으로 소명된 건 하나도 없지만 끼워 맞추기를 한 거고 끼워 맞추기 하는데 이 3억 얘기, 변협 회장직 얘기 요게 너무나도 섹시했을 뿐이다 라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 말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이거 망치로 몇 번 두들겨 깬다고 해가지고 증거 안 없어져요. 증거 안 없어집니다. 그러잖아. 이거 어디다 던지라 그러지 이거. 한강에 던지라 그러잖아. 뭐 누구는 뭐 그 전자레인지에 돌리라 그러죠. 전자레인지 돌리는 방법도 뭐 있을 거예요. 급하면 그걸 방법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또는 뭐 아이폰 쓰라고 아이폰 쓰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요 두들겨 깬다고 해가지고 안 없어집니다. 그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하드디스크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요즘 뭐 이 핸드폰 하드디스크도 뭐 250기가도 나오고 그러던데 자 이걸 뒤져보면 다 나와요. 이 망치로 두들겨 깬다고 해서 안 없어집니다. 그거를 박영수가 몰라? 지가 특검을 했는데 지가 특수부 검사를 했는데 그걸 몰라? 모를 리가 없지. 너무나도 잘 알지. 그랬던 사람이 이거를 두들겨 깼다고? 증거인멸하려고? 바보야? 증거인멸 우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라는 걸 갖다 붙인 거야. 그리고 갖다 붙이기 좋은 거고 핸드폰 두들겨 깼어. 섹시하잖아. 핑계거리 좋은 거죠. 섹시하고 핑계거리가 좋은 거죠. 그걸 해서 그냥 핑계 김에 만들어줬다. 영장을 내줬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박영수가 구속되는 게 당장은 박영수가 불편할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박영수한테 손해볼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피고인이 구속이 된 경우에는요. 6개월 이내에 1심을 보통 끝내주는 게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 요즘 막 1년씩 막 붙잡아두고 하는데 그거 다 불법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싹 다 불법.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되고, 박영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럴 겁니다. 자,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낸다? 그러면 지금 8월이니까, 예, 내년 2월이면은 그 구속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그때쯤에 1심이 나오겠지. 근데 그때쯤이 돼야지 50억 특검, 대장동 특검은 그때 막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이미 1심 결과가 나버렸어. 그럼 어찌 돼? 예, 대장동 특검, 50억 클럽 특검을 윤석열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거 생각하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또 어떤 효과도 노렸느냐. 윤관석, 이성만 의원 영장 실질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았느냐. 내일이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 영장 실질 심사가. 근데 보세요. 박영수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 이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발부가 돼버리면 법원이 엄청 힘들겠죠. 욕 엄청 처먹을 거예요. 50억 클럽은 봐주고 야당 의원만 때려잡느냐 라는 그런 비난에 직면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검찰 법원 입장에서는 아유 검찰이 갖고 온 것도 뭐 내용이 보니까 영 좀 그렇고 이것도 뭐 잘못했다가 우리 뒤집어 쓸 것 같고 그러니까 싹 다 기각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박영수가 영장이 발부가 돼버렸다? 예. 법원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이 적은 거죠.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법원으로서는 신경 안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검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참 이런 상황 참 최근 들어서 자주 보죠. 이렇게 법원이 이 증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이런 정치적인 상황, 분위기 여기에 의해서 이 영장을 내고 안 내고 또 유죄, 무죄가 갈리고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좀 짜증도 나요. 이게 누구 말 맞다나 이게 자유민주주의 검찰이 이런 짓을 해도 되나요? 예? 자유민주주의 법원이 이런 짓을 해도 되나요? 오로지 법과 양심과 증거에 따라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지.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에 판단이 좌우된다? 글쎄 이게 이러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요? 이러니까 항상 뭐 재판 거래니 또는 사법농단이니 하는 그런 의심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 진행되는 상황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암담해질지 이 판사와 검사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후진 국가로 만들어갈지 이 참 답답하고 서글픕니다. 정말 엘리트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오죽했으면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대우를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어쩐다 육사 출신 아니면 그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당 국회의원을 한다 그래가지고 육법당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이 사법 법률가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거 이거는 이 나라를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우금치님 오셨고요. 난스텔라님도 오셨습니다. 우금치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디가우징은 자기장으로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복구 불가능하게 지우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게 사법부하고 검찰 때문에 다 알게 됐죠. 그리고 참 단마진이라는 거 부동시 제가 그 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걸 제가 윤석열 때문에 알았잖아. 제가요 부동시가 좀 있어요. 좀 이게 많이 심해요. 지금은 오른쪽 눈 왼쪽 눈 다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45살 때까지만 해도요 양쪽 눈의 시력차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뭐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 하여튼 뭐 마이너스까지 떨어져 하여튼 그랬고 오른쪽 눈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 시력에 가까웠어요. 0.8 나올 때도 있고요. 0.9 어떤 컨디션 좋으면 1.0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한쪽은 마이너스, 하나 쪽은 1.0이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하지. 심각한 부동시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아무 이유 없이 안경을 끼면 머리가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건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안경을 꼈는데 머리가 아플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부동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벗으면 눈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머리가 아프진 않았거든요. 근데 안경만 끼면 머리가 아프더라고. 근데 이제 요새는 노안이 와서 그런지 양쪽 눈 다 안 좋아요. 근데 이 정도로 눈이 안 좋으면 부동시는 면제라대. 아이씨. 그럼 나 저기 나 담당했던 그 군의관들은 뭐야? 나 부동시가 어릴 땐 더 심했어요. 한참 때는 한쪽 눈은 거의 정상 시력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쪽 눈은 정상 시력에 가깝다.
한쪽 눈은 되게 나쁘네. 뭐 이런 식이었고요. 부동시 이게 보통 이게 그 뭐 5 차이가 나면은 뭐 부동시라고 하대요. 윤석열이 6 차이가 났대나? 그렇게 차이가 났대는데 저는 뭐 그보다 차이가 더 났잖아. 근데 씨. 예, 참 어메이징한 정권인 것 같습니다. 예. 자, 힘을 내자님, 마이너스 시력은 없고 근시는 모두 마이너스 디옵터, 원시는 모두 플러스 디옵터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저는 이제 한쪽은 1.0이라는 건 정상 시력을 말하는 거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근시가 그만큼 심했다는 거구나.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구나. 그렇습니다. 자, EQR님도 오셨네요. 예, 나라의 구군이 안 좋다고. 참 그렇습니다. 달라이님, 약시가 되면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 약시 살짝 있었어요. 지금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이렇게 그 안경 그 시력 측정하잖아요. 그 이게 기계로 이렇게 하면은 시력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3번, 4번씩 시력 측정하고 그래요. 그래서 약시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눈 때문에 군대 안 갈 수 있었는데 아무도 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 어떤 군의관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눈 때문에 군대 안 간다면요, 대한민국 그 남자들의 한 절반은 군대 안 갈 거라고.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그렇죠. 씁쓸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2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3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